컨설턴트 분들의 패널 토론이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사인엑스의 사전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문의들을 많이 주시는지 또 이에 대한 저희 전문 컨설턴트 분들의 답변 역시 매우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인엑스만의 특별한 사전 상담을 프리뷰 형식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럼 전문 컨설턴트 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별주부 소프트웨어에서 특별하게 저희에게 사전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별주부 소프트에서 개발하시는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상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별주부 소프트는 실제 있는 기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 패널 토론을 하기 위해서 좀 가상의 기업을 선정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저희 사전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별주부 소프트에서 오신 대표님과 저희 이호랑 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늘 좀 개발하시는 제품에 대해서 뭐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혹시 저희 사전 상담 진행 전에 무엇이 좀 궁금하실까요? 예. 예, 저희가 간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별주부 소프트이고요. 별주부 소프트는 2020년도에 창업을 해서 저희는 초음파 프로브를 개발도 하고 여기에 AI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간 초음파를 이용한 암 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지금 개발하시는 제품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핸드헬드 프로브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서 초음파 영상을 가지고 AI 소프트웨어가 간암의 악성, 양성 여부를 진단도 하고 병기를 예측도 하고, 그러니까 병기를 진단도 하고 그리고 치료 이후에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그러니까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 목적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저희 제품 특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좀 만능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진단도 하실 수 있고 예후 예측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진단 보조 자료를 또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허가나 저희 임상 입장에서는 조금 추후에 좀 심도 있게 저희가 사용 목적이라던가 적응증에 대해서는 한번 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표님께서 사전에 문의 주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대략적인 내용 위주로 저희가 좀 사전 상담을 진행하는 개념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좀 심도 있는 상담은 저희가 또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문의 주신 건 크게 5가지입니다. 일단은 지금 개발하시는 제품에 대한 명확한 품목이나 등급, 그리고 인허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GMP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임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임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국내 같은 경우는 또 보험이 돼야지만 또 저희가 사업화에 성공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5가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자리로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좀 인허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한 자료가 많아서 제가 평상시에도 저희가 상담을 하면 제가 뭐 1시간 상담이면 제가 한 4, 50분씩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오늘은 좀 짧게 함축적으로 조금 요약된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허가 프로세스라고 하면 이 지금 슬라이드를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는 컨셉을 잡으셨고 제품을 아마 좀 디자인하는 단계신데 이 디자인이 끝나면 저희가 제품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 검증을 좀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이 이제 의료기기 임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밸리데이션으로서 유효성 검증을 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허가를 가실 수가 있고 허가 이후에는 또 사후 관리라는 부분이 또 고려하실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좀 자문을 해드리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슬라이드에 따라서 컨셉부터 사후 관리까지 저희 사인엑스에서 좀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거를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요 자료는 저희가 이제 요 사전 상담이 끝나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인허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인허가 식약처가 어떻게 이 의료기기를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사용되는 단독 또는 조합된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이와 유사한 제품들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에 대한 예시를 지금 의료기기 법상에서 좀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개발 중인 제품이 이런 사용 목적이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는 제품으로 저희가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 질의를 해주셨고 제품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해 주셨는데 그 제품 정보를 토대로 제가 예상되는 식약처 품목하고 등급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3등급 초음파 영상 검출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거는 아까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사용 목적이 다양하면 제가 예상하는 이 식약처 품목하고는 좀 추후에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제가 또 유사 제품이나 경쟁 제품을 좀 찾아봤는데 저희가 표방하시고 있는 사용 목적이라던가 적응증하고는 좀 상이한 점이 많아서 저는 식약처 의료기 해당 여부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개발하는 제품의 명확한 품목하고 등급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호랑 부장님께서 아마 추후에 식약처 사전지를 통해서 저희가 좀 명확한 품목하고 등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예후 예측도 포함되고 있는데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라면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일단 예후 예측이라는 사용 목적을 표방하시면 저희가 암 진단 예후 예측 소프트웨어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시로 되어 있는 이 품목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에 저희가 어떠한 사용 목적, 적응적으로 가실 건지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식약처 해당 의료기기 해당 여부 질의를 좀 질의를 해서 명확한 품목하고 등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약처 질의를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품목하고 등급에 대한 질의를 좀 하라고 좀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명확한 식약처 품목과 등급이 받아야지만 저희가 명확하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인허가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GMP에서도 또 별도의 품목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본격적으로 허가를 진행하기 전에 의료기 해당 여부 질의를 좀 필수적으로 좀 진행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식약처에 질의를 하는 게 그냥 뭐 질의서만 내면 되는 건지. 네.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슬라이드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의료기 해당 여부 질의를 하시려면 저희 식약처에는 이제 민원 신청이 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료기 해당 여부 검토 신청을 하시고요. 신청을 저희가 하면 10일 안에 식약처에서 답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식약처 검토부서는 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호랑 부장님께서 잘 아셔야 될 게 제출 서류 목록을 좀 잘 유의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용 목적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모양 구조, 원재료, 성능, 그리고 작용 원리라든가 우리 제품에 적용되는 규격, 즉 기술 문서에 준하는 자료를 좀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기술 문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제품의 컨셉이라던가 저희가 어떻게 검증을 할 건지 이런 위주로 좀 기술 문서에 준하는 자료는 좀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그러면 전화로 여러 번 통화를 몇 번 하긴 했는데 식약처에 전화로 물어보는 건 안 되나요? 식약처는 아무래도 뭐 자료를 보고 답변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유선으로 전화를 하시면 그 답은 공식적으로 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식 절차에 걸쳐서 법적으로 유효한 식약처 공문을 받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품목이 좀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는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나눠져 있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에 병원 진료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3등급 초음파 영상 검출 진단보도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품목과 등급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이 품목과 등급에 따라서 저희 제품이 신고 제품일 수도 있고 인증 제품일 수도 있고 허가 제품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약처는 총 4개 등급으로 되어 있고 제일 위험도가 높은 등급은 등급인 3등급과 4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위해도가 있기 때문에 식약처 허가를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김자열 대표님 혹시 GMP는 혹시 고려를 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아직 인원이 부족해서 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당연히 자문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이 GMP 문서를 좀 작성할 수 있는 실무자분들은 조금 저희가 뽑으실 필요는 있다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MP 같은 경우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에서 저희가 흔히 약자로 해서 GMP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생산한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고 의도된 용도 또는 사용 목적에 맞게 일관성 있게 제작되고 좀 보증하는 그런 절차 체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약처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으로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GMP는 품질 경영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대표님께서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허가 먼저 하고 제조 품질을 시작하는 건 어떤지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얘기는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가할 때 제출하는 문서가 이제 GMP 적합인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 이후에 GMP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건부 허가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허가 이후에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 안에 GMP 적합인정을 받는 그런 제도도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현재 GMP를 못 한다고 하면 허가부터 준비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네, 조건부 허가로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그 대신 저희가 실제적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제품을 판매하실 수 없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제품을 판매하시는 게 아니라 GMP 적합 인정을 받고 난 후에나 저희가 실제적으로 제품을 판매하실 수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GMP도 품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GMP는 이제 중분류에 해당하는 아까 보여드린 품목에서 중분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병원 진료용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신다라고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GMP 적합인정 심사를 받으려면 품질 매뉴얼이라든가 절차서, 지침서, 양식, 기록물들이 있으셔야지만 저희가 지금 GMP 심사를 볼 수 있다라고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GMP 심사는 당연히 저희가 신청을 하고 저희 GMP 심사 기관이 있고 저희 3등급 제품일 경우에는 식약처 선생님이 같이 나와서 심사를 한다라고 좀 간단하게 심사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GMP도 됐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문서가 필요합니다. 저희 제품에 대한 검증한 자료, 유효성, 아까 성능이나 안전성 검증, 그리고 유효성 검증한 자료가 필요하고 그 외에 저희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했는지, 작용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품이 구성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기술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런 검증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식약처 기술문서 필수 제출 자료를 해서 첨부 자료 형태로 저희가 또 같이 제출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식약처는 허가 프로세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식약처에서 심사하는 데 쓰는 기간은 총 80일을 사용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지금 이호랑 부장님께서도 좀 의문이 드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GMP를 언제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일 아이디어한 인허가 프로세스는 저희가 지금 회사를 수립하셨잖아요, 대표님. 거기에 품질 시스템도 같이 고려를 해서 수립하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품질 시스템에 따라서 제품을 개발하시고 저희 제품 임상이 필요하시니까 임상하시고 난 다음에 허가하시고 최종적으로 판매 전에 보험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가 인허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승미 이사님께서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넥스에서 의료기기 임상 맡고 있는 이승미입니다. 네, 오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별주부 소프트에서는 이제 혹시 임상을 경험하신 과거에 경험하신 이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담당자가 혹시 배정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개발 과정에 병원에 계신 연구자 선생님하고 간단히 몇 번 임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추진한 거는 없습니다. 네, 이제 보통은 그런 임상의 경우를 연구자 임상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단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이 어떤 게 우리가 이제 회사가 필요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지금 우리 별주부 소프트웨어에서 아마 알고리즘 개발 목적으로 임상시험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보통 이걸 연구자 주도 임상이라고 부르고, 저희와 같은 이제 CRO나 아니면 임상을 많이 하신 경우에는 이걸 줄여서 II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이사님, 저기 IIT하고 SIT의 뜻이 뭘까요? 그 뜻은 있는데 어떤 풀네임인지.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연구자 주도 이제 약자죠. 그래서 Investigator Initiated Trial이고요. 네, 발음이 좋지 않아서 좀 잘 알아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SIT는 스폰서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저걸 물어보시는 분들은 없었는데 아, 제가 그래요? 네, 굉장히 네, 앞으로는 좀 저기 써놔야겠어요. 네, 궁금하실 것 같네요. 저희 승무이사님 좀 순간적으로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저희가 저희 사이넥스에서 얼마 전 지난 시간에 강의했었는데 저 단어들이 좀 많이 생소하시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지난 시간에 진행한 바가 있고요. 어제 강의 아마 곧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찾아보시고 여러 가지 생소한 용어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누가 주도를 해서 하느냐,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시장에 나가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스폰서 주도, 그러니까 우리 별주부 소프트가 주도가 돼서 하는 확증 임상시험 하셔야지만, 이 임상 결과를 통해서 품목 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 드릴 거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또 궁금하신 점은 저한테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색 임상 시험도 있고 확증 임상 시험도 있어서 혹시 이제 저런 구분도 또 궁금하실 거고, 우리가 과연 그러면 저런 임상 시험 다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 네. 일단 연구자 주도라는 게 좀 생소한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진행한 게 연구자 주도라고 한다면 이게 탐색하고 확증의 또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연구자가 한 거는 확증도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보통은 이제 확증 임상 시험이라는 거는 탐색 임상 시험에서 가지고 있던 성능이나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를 기반해서 확증 임상 시험 하게 되는데,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 제품의 주인이 되는 거는 우리 별주부 소프트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가 의뢰한 연구로 확증 임상 하셔야지만 허가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중요한 거는 확증 임상 시험, 그러니까 탐색은 누구라도 주체가 돼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허가받으려면 최종적으로는 스폰서 주도로 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만 조금 기억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질문 많이 하시는 포인트가 저렇게 임상 두 번 하기엔 좀 부담이 되는데 네, 혹시 그렇죠. 탐색 임상 시험 꼭 해야 되나요? 이거 많이 질문하시는데 좀 우리 부장님은 좀 되게 새로운 시각에서 질문을 주시네요. 아, 근데 저희가 연구자 임상도 또 열심히 하고 있어서 교수님들도 또 유명한 교수님들이고 저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럼 그 자료도 충분히 식약처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증 임상 시험은 스폰서가 이제 판매의 아. 주체가 되고 우리 GMP의 주체도 별주부 소프트시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스폰서 주도의 임상 시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세한- 그러면은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별로 우리 별주부 소프트는 그 부분 안 궁금하신가 봐요. 탐색 임상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네, 궁금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탐색 임상 당연히 하실 거라고 아마 생각해서 질문 크게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네. 우리가 연구자 임상 많이 했는데 네네. 그걸로 탐색 임상을 가름할 수 없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색 임상 시험을 모두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중요한 점은 확증 임상 시험을 꼭 해야 된다. 요거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기존에 했던 우리 연구자분들이랑 하셨던 임상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으로 탐색을 가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냐면요. 지금 아마 핸드헬드나 아니면 알고리즘이나 다 프로토타입으로 진행하셨을 거예요. 우리 하드웨어는 허가 받으셨죠? 프로브는 허가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네, 프로브는 지금 허가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나온 정보를 네, 가지고 영상을 가지고 네, 소프트웨어를, 네.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하고
네,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경우에 자 우리가 기존의 프랙티스 탭이 얼마나 성능이 비슷한지 혹은 우월한지, 왜냐하면 우리 제품은 인공지능이 이제 들어간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성능 대비 우월하다 혹은 기존에 사람이 판단했을 때 뭔가 이렇게 주관적이거나 한계가 있었던 것을 뭔가 스탠다이제이션 하겠다, 뭐 이런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능을 잡을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성능을 잡은 것을 과학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탐색 임상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진행하신 것들로도 좀 가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그 임상 시험의 결과를 사용하시려면 식약처에 승인받은 계획서로 진행하시는 임상 시험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같이 알고리즘 단계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의료기기다라는 성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좀 그렇게 연구자 임상 하신 것도 일부 좀 사용하실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사전질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약처와 한번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렇게 구축했고 민감도 특이도는 대충 이런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인터널 밸리데이션, 우리 소프트웨어에서는 인터널 밸리데이션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주요 이제 평가 항목들을 식약처랑 사전에 좀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서 저희가 연구자 임상을 많이 하신 경우에는 아마 교수님하고 같이 하시면 논문으로 아마 퍼블리시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을 퍼블리시 된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탐색을 면하기 위해서. 그 자료로 충분하게 저희 제품에 대한 과학적 그런 뭐 검증이 됐다라는 좀 판단이 있으면 탐색을 조금 식약처에서 면제해주고 바로 확증으로 가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하고 나중에 추후에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과학적 근거를 확인해 준다는 주체는 뭐 사이넥스가 해주시는 건가요? 제가요? 저도 그러고 싶으나, 저도 뭐, 이제 뭐, 인허가 규제 전문가지, 저희가 좀 뭐, 심사하는 또 그런 컨설팅은 아니라서 아마 좀 제한된 점이 있지만, 저희가 뭐, 기존에 많은 이제 인허가 접수를 해보고, 임상시험도 뭐, 승인을 신청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 감은 있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좀 사전에 저희가 좀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학적 근거에 좀 기반이 되는 것들이, 우리 아까 혹시 앞에 순서 좀 들으셨으면 우리 보건부서에서 그 교과서 얘기를 좀 했었죠.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보통은 우리 임상 진료 지침이라고 해서 이미 기존에 통용되어 있는 것들 혹은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의 이론들이라면 굉장히 과학적일 것이고, 혹은 퍼블리시된 논문에서 따온 것들이면 피어 리뷰된 논문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가 그 정도의 수준이나 요건을 갖췄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아마 그 연구자 주도 임상하셨던 거는 병원의 IRB 승인만 얻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식약처에 한번 질의해 보셔야 됩니다. 혹은 식약처 승인받고 원칙적으로는 연구하셔야 돼요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아직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아까 설명드릴 때 이것이 아직 의료기기로서의 성격을 완벽히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IRB만 진행하셨어도 뭐 크게 뭐 지장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원칙적으로는 모든 허가받지 않은 기기는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혹은 뭔가 임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하신 임상부터는 식약처 승인을 받고, 저희는 줄여서 ID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식약처에 우리가 계획 제출하려면 어떤 서류들 좀 필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식약처의 임상시험 프로토콜만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IRB 하실 때는 그냥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자면요, 앞서서 우리 제조업가부의 신동환 이사님이 여러 가지 문서나 GMP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지금 준비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임상 시험 계획서, 임상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서 외에도 제품에 대한 기술 문서 그리고 GMP를 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대충 우리 별주부 소프트에서 언제 임상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기술문서나 GMP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가는 그 무렵에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맞추셔야 되고 타임라인을 그렇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하시게 되면 식약처가 이제 그 문서를 검토하고 이 문서가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보통은 1차 보안, 2차 보안이라는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모두 통과하게 되면 비로소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나고 임상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아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기 그래서 때문에 모든 대표님은 아삽이시더라고요. 저희가 연구자 임상 얼마 전에 끝났고 그래서 한 2달 안에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2달, 네. 2달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임상시험 하려면 좀 얼마나 걸리고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기간은 얼마나 될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이제 앞에 기술문서나 GMP가 좀 어느 정도 얼추 완성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프로토콜 쓰는데 한 2달 정도 걸리고 밑에 있는 숫자들은 개월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약처에 아까 1차 보안, 2차 보안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검토하는 시간부터 보안까지 저희가 한 평균적으로 한 3달 정도 걸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이제 그 식약처의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는요, 함께 하고자 하는 병원에다 계획서 제출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IRB 승인이, 심의기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그리고, 자, 연구를 만약에 환자를 모집하면서요, 그때그때 자료를 모으겠다 하는 경우를 전향연구라고 하고,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임상정보도 수집해 놓은 게 있어서, 과거의 데이터를 끌어다가 쓰겠다 하면은 후양연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이 연구기간은 굉장히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전향 연구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저기는 TBD로 둔 거고요. 어떻게 연구 설계하시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제품의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연구 디자인이 좀 달라질 것이고, 그거에 따라 저 기간이 굉장히 짧게는 3개월 혹은 6개월, 7개월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여진 데이터를 통계 분석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하고 통계해서 결과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쓰면 우리가 이제 품목 허가를 위해서 제출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것만 지금 봐도 시간이 꽤 지금 5개월, 7개월, 10개월, 12개월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연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 한 1년 반에서 길게는 한 2년 정도까지 걸리니까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고 일정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시간 좀 잘 좀 봐주십시오. 네, 보통 이제 실무자분들하고 대표님하고 제일 이제 요 갈등이 좀 생기시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대표님과 실무자 사이의 갈등 조절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부분 조금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런 항목들은 저희가 임상시험 관리 기준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다 뭔가 일정 맞춰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우리 작은 스타트업들도 그래도 나름 개발자 있으시고 상품 판매하시는 분들 있으시고 아직 임상이나 RA 인력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서로 이제 각자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자금에도 불구하고 일정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개발 상황에 대해 공유가 충분히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구자 임상도 했는데 한 3달 걸리면 허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우리 모든 팀원들, 개발자 나름대로, 임상 나름대로, RA 나름대로 각자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마스터 플랜을 좀 수립하실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일정이 이땐 이만큼 걸릴 거니까 누군가가 어디에서 조금 더 당겨줘야 될지, 아니면 누구에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상의하시는 게 이 제품이 시장에 나가는데 정말 결정적인 요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개발 일정 산출하시거나 아니면 또 혹시 우리 별주부 소프트에서도 국가과제 같은 거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정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 하시기에도 좀 전반적으로 그런 일정도 고려하시면서, 그러니까 좀 약간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간의 의견 잘 나누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전향 임상 하실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대상자, 우리가 환자를 얼마나 빨리 모집하고 임상정보 수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최대한 좀 단기간에 모집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이렇게 잘 세워두시는 거, 이런 거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런 요소들이 잘 반영되어야지만 나중에 보험하실 때 혹시 신의료기술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하신다면 네, 계획서 쓰실 때 그것까지 좀 같이 고민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길이 험난하네요, 이게. 네네. 그래서 좀 뭐 앞으로도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보험 이제 진출하려면 어떤 점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설명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있는 의료기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조금 주된 기술로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험 등재에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보험 등재 대상부터 조금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보통 보험 수가를 받는다고 하면 뭐에 대한 수가를 받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수가를 받는 대상은 그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그리고 소요되는 치료 재료, 그리고 약제가 이 대상이, 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모든 행위나 모든 치료 재료나 모든 약제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식약처로부터 뭐 허가를 받았거나 내카로부터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의 최소한의 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똑같이 우리가 허가를 받고 그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신의료기술 평가가 요구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에서 그 의료기기 종류별로 조금 보험 대상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보았습니다. 그 기존에 개발하셨었던 핸드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치료재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핸드프로브는 소모성 재료로 치료재료로서 뭐 급여나 비급여로 등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소프트웨어는 장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별도 산정이 안 되고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행위의 가격에 그 사용료가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용 많이 하는 체온계나 이런 가정용 의료기기는 보험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환자가 직접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집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수가의 대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지금 의료 장비 쪽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절차인데요. 의료기기를 처음에 개발을 하면 보통 두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나는 기존에 있는 기존 기술에 사용되는 건데 우리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해져 라고 하면 위에 있는 기존 기술 트랙을 검토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의료기술이 도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별주부 우리 회사처럼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진단을 하고 이렇게 새로운 의료기기가 개발이 되는 거는 신의료기술에 해당되고, 아래 표를 보시면 신의료기술 같은 경우에는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통해서 요양급여 행위를 새롭게 만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비급여가 될 수도 있고 급여가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은 별도의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인정받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신의료기술이라고 해서 모두 다 비급여나 급여로 쉽게 등재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별도의 판단 기준이 있는데 우리 회사가 지금 개발한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심평원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카테고리 A, B, C는 기존 급여라고 해서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거나 추가적인 비용을 인정하거나 뭐 새로운 의료기술로 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행위에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예시를 조금 보시면요. 쉽게 생각해서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는 것, 의료진이 그동안 눈으로 보던 거를 조금 빨리 찾아준다거나 조금 정확하게 찾아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표시를 해서 진단명을 제시해주는 것까지는 기존의 의료진이 했던 행위랑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기존 급여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카테고리 D나 E 같은 경우에는 신의료기술 평가, 즉 완전히 새로운 기술인 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은 고가의 의료 행위를 대체하거나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찾았을 때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영상으로 뭐 우리가 혈전에
면적만 확인할 수 있었다. 2D로 계산할 수 있는 가로 세로 면적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리 인공지능을 쓰면 부피를 볼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새로운 바이오 마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대표님이 개발하신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진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행위가 인정받게 되면 행위료가 새롭게 신설이 되게 되는데요. 행위료는 쉽게 이야기해서 의료진의 행위, 의료 서비스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 비용은 우리가 상대가치 점수라고 하는 이제 점수화가 돼서 모두 고시가 되게 되는데요. 이거는 점수당 단가가 매년 이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이고 상대가치 점수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행위료를 구성하고 있는 상대가치 점수에 포함된 거는 업무량, 진료 비용, 위험도인데요. 이 세 가지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행위료의 금액이 새롭게 책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시간이 많이 요구가 되고 진료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행위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의료진이 빠르고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는 거고 환자에게 미치는 위해도도 적다면 행위료가 비교적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료 같은 경우에는 이 행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대가치 점수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소요되는 자원이나 인력에 비용을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기술인데 이 점수밖에 못 받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행위료는 가치를 인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될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게 되면 우리 이제 별주부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다 성공을 하신 거고요. 신의료기술 평가 잘 통과를 해서 행위료를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근거 자료들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품목 허가도 굉장히 잘 받으셔야 되고 품목 허가를 잘 받기 위한 임상도 잘 설계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각 단계를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아마도 저희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신의료기술 평가의 평가 기간은 250일에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임상문헌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품목 허가가 준비가 되고 임상 허가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250일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사전 상담을 조금 마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뭐 허가, 임상,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짧은 좀 제한된 시간 안에 좀 많은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 좀 사전에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이 되셨는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됐고요. 네. 이거 듣고 나니까 엄청 골치가 아프네요. 네. 아마 뭐 생각한 것보다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겠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뭐 저희가 이게 차근차근 인허가, 임상, 보험을 준비하고 가시면 성공적으로 사업화를 하실 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 상담을 마치면서 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승미사님이 마스터 플랜을 짜는 걸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요 의료기기 전주기 수명에 따라서 제품의 컨셉부터 노후화까지 중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조금 잘 추후에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드리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품질 시스템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임상시험을 해서 보험 그리고 임상시험에서 허가 그리고 보험까지 가는 요 마스터 플랜을 좀 잘 짜시는 게 중요하다고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좀 대표님은 아마 저희하고 사전 상담 전에 아마 임상시험을 고려하시고 제품 허가를 고려하시고 보험 등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난 시장에 나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고 아마 저희하고 상담에 임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이넥스는 역방향으로 좀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에 따라서 보험 등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보험 등재를 하기 위해서 인허가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저희는 통합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역방향적인 사고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저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은 아마 지금 연구 단계시고 제품화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추후에 이제 품목 허가용 임상도 고려하시고 임상도 하시고 허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넥스에서는 이러한 각 단계별로 저희가 준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문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단계에 맞게 저희하고 함께 하시면 저희 끝에 있는 이 분홍색으로 표시되는 사업화까지 무난하게 가실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 골치 아픈 일들은 사이넥스가 좀 해주셔가지고 예, 좀 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 사이넥스만한 컨설팅 회사는 없을 겁니다. 네, 뭐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믿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